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자 어린 딸 하나 있는 이혼녀입니다. 과거보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각기 다른 사연들을 볼 때면 제 이혼은 그나마 평범한 편인 건가 하는 위안을 받아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은 이혼은 하나도 없겠죠. 제 이혼도 그랬습니다. 제게는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득될 게 많은 방향이었기에 최선의 결정을 내린 거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당연히 흔한 고부 갈등도 있었고 남편과의 문제도 있었죠. 흔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기적 같기도 했던 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살 줄 알았던 제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랑 남편은 학원 강사랑 학생 사이로 만났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고 남편이 당시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남편이 다소 나이가 있는 편에 속해 있어서 저는 더 좋게 보았습니다. 뒤늦은 나이에도 본인의 커리어에 도전하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찾아오라는 말을 꼭 해줬습니다. 남편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왔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찾아왔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자격증에 관한 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취업이나 학습 부분의 질문이 아닌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관심 없다고 좋게 거절을 했지만 남편의 꾸준한 마음에 흔들려서 얼떨결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번이 아니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은 꽤나 돈이 있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건 결혼하기 전 남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고 언지를 듣긴 했는데 부자 동네로 소문난 곳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동네에는 연예인이나 국가 일하는 높은 사람들만 사는 곳인 줄 알았고 TV에만 나오는 저와 다른 세상의 장소라 생각했어요. 만약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남편 집안이 우리 집안과 상당한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더라면 솔직히 이 결혼에 대해 고민해 봤을 것 같네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시모가 제게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가씨가 강남 학원 강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짝으로 허락 안 했을 거예요. 내 말은 우리 아들 책임지고 공부랑 자격증 좀 따게 가르치라고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쓸모 있어 보이니까. 처음엔 시모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모의 성격이 보였다기보다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할 뿐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제게 따로 해준 설명 때문에 시모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우리 엄마 워낙 며느리 보는 눈이 높아서 웬만하면 한 번에 통과받기 어려운데 자기는 마음에 드나 봐. 잘됐다. 시모가 제게 말을 좀 차갑게 하긴 했지만 원래 말씨가 그렇다고 하니 그럭저럭 넘겼어요. 어쨌든 시모가 저희의 결혼을 단번에 허락했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남편 집안 형편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면 두 번째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부의 존재였어요. 남편이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시모 이야기만 주야장천하길래 저는 시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예의상 남편에게 돌아가셨냐고 묻지도 않았고 빙빙 돌려서 확인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한복 맞출 때 시모 한복도 같이 맞추자고 한다든지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인지 등등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 시부가 살아계신다면 남편이 알아서 시부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시모 이야기만 했고 시부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아서 저는 당연히 시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청첩장을 제작할 때 남편이 시부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에게 누구냐고 시부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부가 있다면 왜 소개를 안 시켜줬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물은 거였어요. 실제로 남편은 저를 시모에게만 인사시켜줬거든요. 상견례도 시부 없이 시모와만 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 앞에서 당혹스러운 얼굴을 보이는 게 전혀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체 왜 시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묻자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신경 쓸 거 없어. 원래 오래전부터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게 다였어요. 남편의 대답에 황당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한들 결혼을 하게 될 사이인데 부모님을 전부 다 소개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부르는 걸 보니까 시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에게 슬쩍 물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혼자서 시부모님의 관계를 추측만 해봐야 했는데요. 시부모님이 아마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땐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소개를 시켜주지 못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런 사정이라고 말이라도 해줄 것이지. 시부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치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난 것처럼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때에 제게 처음으로 시부를 먼저 언급했었는데 그것마저 황당한 주의였습니다. 남편 말이 시부는 그냥 결혼식 자리만 지키러 오는 거니까 모시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더군요. 시부와는 같이 안 살아서 결혼식 때 말고는 볼 일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런 경고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부 되는 분과는 인사를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부가 사라졌거든요. 남편 말처럼 시부는 아버지로서 혼주석에 자리만 딱 지키고는 바로 가버린 듯 싶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나 정말로 시부와 사이가 안 좋은지 시부가 사라졌는데 원래 없던 사람이었던 것 마냥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유일하게 찝찝했던 부분이 바로 시부였어요.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게 이상했죠.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시부는 정말 볼 일이 없어서 시간이 흐르니 그 찝찝함도 끝내 잊게 되었어요. 저는 시모의 제안 때문에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시댁이 이렇게 넓은데 뭐하러 나가 사냐면서 2층 전체를 저와 남편에게 쓰라며 내주셨어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도 자격증 따느라 공부하고 있었는데 말이 공부지 그냥 백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돈 걱정은 안 해도 됐던 게 재산 많은 시모 덕분에 딱히 돈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시모는 한 회사의 대표였거든요. 명성이 높으니 만약 제가 잘 나가는 학원의 강사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시모가 저를 안 받아줬을지도 모르죠. 회사 대표니까 자기 아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어요. 웬만한 여자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시모와 딱히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시모의 말투가 차가운 것만 아니면 제가 시모에 대해 불만 품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관계가 좀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학원 쉬는 날이었는데요. 시모가 외출하고 남편도 약속이 있다고 외출해서 집엔 저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제가 기척에 깜짝 놀라서 나가봤어요. 도둑인가 강도인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주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시부인 겁니다. 시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4개월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
세아가 있었니? 집에 아무도 없지? 내가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들렸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봐라. 시부는 얼떨떨한 저를 두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그곳은 시모가 쓰고 있는 안방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덩그러니 서서 시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시부가 안방에서 나왔는데 들어올 때는 없던 짐가방을 메고는 금세 나가버리셨어요. 그 싱거웠던 순간이 시부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시부와 세 번째 만남까지는 더 얼마 안 걸렸어요. 시부가 집에 왔다 간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았더니 시부가 제 학원을 알아서 명함을 보곤 연락하게 됐다더군요. 세아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집에 들렀다가 작은 가방 하나를 흘린 것 같거든. 혹시 집에 사람들 들어온 게 아니면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주소 보내줄게. 저는 시부가 알려준 대로 집 어딘가에 있을 작은 가방을 찾아봤는데 안방 바로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부에게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진 않고 시부가 기다릴까봐 얼른 겉옷만 챙겨서 시부가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좀 의외였습니다. 제 눈앞에 웬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덜렁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시부가 고물 같은 걸 조립하고 있었는데 순간 이게 이해 안 되는 모습이라서 당황했습니다. 물론 시부가 집에 찾아왔을 때도 부자인 시모와 상반되는 복장이라 조금 의아했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복장만 그렇다고 생각했지 시부의 현재 형편마저 어려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긴 채 시부에게 별다른 건 묻지 않고 가방만 건넸어요. 시부는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웃으면서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하고 가겠냐고 물어보는데 어쩐지 그런 시부의 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냉큼 그러겠다고 수락했네요. 제일 궁금한 집안 이야기는 시부가 꺼내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시부의 관심사인 고물 조립하는 이야기만 잔뜩 나누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시모랑 남편이 어느새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아직 겉옷도 벗지 않고 다녀왔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곤 어딜 다녀왔냐고 날카롭게 묻길래 왜 이러나 싶었죠. 시부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더니 내가 아빠 만나지 말랬잖아. 우리 집에서 아빠 상종도 안 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경고해줬는데 왜 뜬금없이 안 하던 짓을 해? 남편이 다짜고짜 성질을 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제는 시모가 제게 오더니 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너 경고다. 한 번만 더 그 양반 만나면 내 집에서 퇴출당할 줄 알아라. 어디서 집안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려고 해. 두 번 기회는 없다. 알겠니? 시모와 남편은 왜 이렇게도 시부를 멀리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가까이 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라고는 제가 알 바 아니라고만 하면서 시모처럼 또 시부를 만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성질만 내서 더는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호화로운 집을 두고 시부가 그런 고물이나 조립하면서 사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원래 사람은 초라한 것에 더한 동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시부가 너무 불쌍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와 남편 몰래 시부에게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문자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부에게 문자가 왔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온 연락이라 그 문자를 보고는 바로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그럼요. 급하신 거면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아유,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한 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 조만간 쓸 데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하고는
시부에게 계좌번호가 있으면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시부에게 이렇게나 마음이 쓰였던 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모습이 안타까워서도 있지만 한편으론 어릴 적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서였죠. 저희 아빠가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고 시부모님 집안처럼 잘 살았었는데 누군지 모를 사람이 아빠 회사에 없는 비리를 누명 씌우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나서 반 거지처럼 사시다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엄마가 진짜 힘들어 했었는데 엄마도 제가 있어서 겨우 버텼다고 하셨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틈틈이 시부를 도왔어요. 이미 시부 심부름을 한 번 했다고 시모와 남편과 사이가 조금 틀어져 있었기에 그들에겐 더 철저하게 시부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시부 일 때문에 저와 사이가 조금 멀어져 있던 두 사람과 단번에 안 좋았던 감정이 풀리게 되었죠. 임신 소식에 이렇게 식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또 시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딸을 출산한 후 식구들 몰래 시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시부가 너무 예쁘다면서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데려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도 시부에게 제 딸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쉬는 날 딸을 데리고 시부에게 찾아갔죠. 시부는 저와 딸을 보고는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했으나 이미 사부의 얼굴에는 한박웃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부는 조심스레 딸을 만지려다가 자신의 더러운 손을 보더니 황급히 손을 씻고 옷까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어요. 시부의 설렘이 제게도 느껴져서 그런 시부가 귀여워 보였답니다. 시부는 손녀를 안으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제가 덩달아 놀랐는데요. 고맙다 새아가. 내가 이렇게 손녀를 보니까 괜히 힘이 나네. 그래도 이제는 찾아오지 마라. 혹시 꼬리라도 밟히면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부는 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어느 정도 질타를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시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시부는 나중에 다 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이 가족 간의 심각한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귀가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제 처지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금 폭탄을 맞게 되었죠. 제가 딸을 안고 있었는데 딸에게도 소금이 들이부어져 깜짝 놀랐어요. 제 눈 따가운 건 느낄 새도 없이 얼른 딸을 살피기 바빴죠. 건방진년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네.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시시하게 넘겼지? 나 분명 말했다. 2번 기회는 없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무리 감정 상하셔도 그렇지 아기한테까지 소금을 들이부으시면 어떡해요? 사람 경고를 무시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맞아야지. 네가 언제 한번 그 양반 더 안 만나나 했다.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전까진 내 집에 들어오지 마. 시모는 제게서 애를 빼앗아갔고 남편은 혼자가 된 저를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남편에게 제 뒤를 밟으라고 시켜서 그동안 남편이 제 뒤를 밟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저는 억울해서 문을 두들겼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대문 앞에서 새벽 내내 벌벌 떨다가 아침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모가 출근해야 하니까 문이 열리는 덕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날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썼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남편은 시모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엄마랑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니 좀 징그럽고 소름이 돋더군요. 아무튼 밥도 시모랑 남편 둘이서만 먹고 치우고는 이 집에서 완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둘은 마치 영혼의 단짝처럼 저를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유치한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던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엄마랑 같이 자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시모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시모가 제게 와서 다시 따지는 레퍼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저와 남편의 사이는 멀어질 거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시모 문제 때문에 그보다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로 남편에게 내가 집을 마련할 테니 분가하자는 말을 던졌어요. 제정신이냐? 내가 수백억 두고 뭐하러 너랑 나가서 살아. 난 죽을 때까지 엄마 못 떠나.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차라리 이혼해. 알고 보니 남편은 시모가 가진 재산 때문에 시모 말이면 별도 달도 전부 따다 줄 것처럼 복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수백억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 재산을 오로지 받으려고 시부까지 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돈 때문에 아버님까지 버릴 수가 있어? 이혼? 말이 쉽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니? 평생 엄마 뒷바라지나 하면서 돈이나 받아 처먹을 것이지. 나도 욕구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평범하게 살다 죽을 팔자 구제해줬더니 배딱지가 불렀냐? 왜 갑자기 분가하자고 난리야.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남편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하필 그 타이밍에 저희 방에 무단 침입한 시모가 제가 남편의 뺨을 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시모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면서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죠. 이년이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이혼 소리 잘 나왔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너 같은 평민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짐 챙겨서 따로 보내줄 테니까 당장 꺼져. 저는 또다시 그들에게서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들이 제 딸을 빼앗아가서 이대로 돌아설 순 없었어요. 절대 그들이 제 딸을 키우게 두고 볼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친정에 가서 며칠을 울며 머물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시댁에서는 계속 이혼 합의서와 협박 문자가 날라왔어요. 문자 내용 중에 빨리 도장 안 찍으면 평생 딸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소리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으려는데 때마침 시부가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랑 저희 친정이랑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가질 건더기가 없어서 시부의 등장은 무척 뜬금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저 시부에게 저희 친정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친정엄마가 시부를 보고 아는 체를 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에 더 많이 얼떨떨해졌죠. 뭐야 엄마?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야? 두 분 무슨 사이세요? 엄마가 기회가 안 돼서 말을 못했어. 사실 사돈어른이랑 니네 아빠랑 동창이야. 아빠가 옛날에 회사 했었다고 했지? 그거 사돈어른이랑 동업으로 일군 회사였어. 이때부터 저는 모르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랑 시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군대도 같이 갔대요. 동반 입대를 한 거죠. 그리곤 같이 지내면서 우스갯소리로 동업하자는 약속을 했었답니다. 말 그대로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는데 둘은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그 꿈을 이뤘고 소규모로 시작해서 각자 결혼할 때쯤엔 중소로 키웠을 만큼 회사 운영을 잘해갔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도 이미 제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말문이 막힐 만큼 충격적인 전개로 흘러갔어요. 저는 어릴 적 아빠 회사가 부도나서 아빠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요. 사실은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아빠 혼자 회사에서 쫓겨났던 거라고 합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회사 내에 내부 고발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아빠를 콕 집어서 공금 횡령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던 아빠는 공동 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아빠 못지않게 시부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독단 대표가 된 시부는 아빠가 그렇게 쫓겨난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시부가 누구보다 아빠를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 자신보다 아빠의 운영 방식을 더 믿고 고수했기에 그렇게 회사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고도 생각했대요. 그래서 시부가 결국 내린 결정은 회사 문을 닫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못하게 막은 사람이 바로 내부 고발자였다는데요. 그 내부 고발자는 다름 아닌 시모라고 했어요. 시모는 시부를 회사 단독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빠를 쫓아낼 궁리만 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는 그걸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게 알아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아빠는 그 누명 때문에 징역도 살았었다고 했어요. 시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시모의 짓이란 걸 알고는 사원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시모가 아주 뻔뻔하게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시부가 그런 시모와 아직 이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언젠가는 이 혼인관계가 시모의 발목을 붙잡을 유일한 찬스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과의 관계성을 대충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어떻게 되었든 결국 우리 아빠가 죽은 건 시모라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럼 저희 아빠를 죽인 사람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죽은 아빠에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었고 제게 이런 감정을 만들어준 시모와 남편에게 금세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 앞으로 시부가 작은 가방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가방은 지난날 시부가 제게 부탁해서 가져다 달라고 했던 그 가방이었죠. 네가 열어보길 바랬는데 네 아빠처럼 야무지고 착해서 그런가 확인을 안 해봤더구나. 한번 열어봐봐. 안 싸돈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내 갖고 있었어. 시부 말로는 그날 이 작은 가방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왔다고 했어요.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보길 바라면서요. 이게 왜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지 여전히 시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저는 바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캠코더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캠코더를 들고서 시부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부는 대답 대신 캠코더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캠코더엔 아기 때의 제 모습부터 아빠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겨있는 영상이 들어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아빠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아빠 얼굴을 떠올려야 하는지도 점점 잊어가고 있었는데 이 생동감 넘치는 캠코더 영상 덕분에 아빠를 다시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아빠가 제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억할 수 있었는데요. 추억에 빠져있기도 잠시 마지막 순서의 영상이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결이 좀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건 우리 가족의 영상이 아닌 아빠 회사가 담긴 영상이더라고요. 아빠는 회사에서 캠코더를 재생시키곤 제게 보여줄 회사 사무실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아빠를 찾아왔고 캠코더를 만지던 아빠가 미처 녹화를 끄지 못해서 찍혔던 영상인 듯 보였죠. 아빠를 찾아와 영상을 방해한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바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마자 그 여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시모구나 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분명 내가 순순히 나가라고 했죠. 험한 꼴 당하고 싶어서 버티는 거예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기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부 사항도 잘 알고요. 용석이한테 다 얘기하기 전에 그만하시죠. 여기 제 회사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재수씨라도 무슨 권한으로 나가라 마라 하십니까? 점점 도가 지나치는데
자꾸 이러면 친구 와이프고 뭐고 출입 금지 시킬 거예요. 역시 말이 안 통하시네. 그런 마인드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우리 신랑한테 고자질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 전에 이 회사에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와이프랑 어린 딸 하나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그쪽 때문에 손가락 빨고 살게 될 거예요. 집안 가장이면 자존심을 택하기 전에 가족들 처지를 먼저 살폈어야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 몰래 아빠를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협박에도 아빠가 물러나지 않자 시모가 결국 일을 꾸몄고 아빠에게 공금 횡령 죄목을 아주 크게 씌워서 구치소로 보내버렸던 거죠. 당연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우리 집은 아빠가 무너지자 함께 초박살이 나버렸고 엄마가 힘들게 잡일하면서 저를 먹여 키우셨다고 합니다. 개중의 시모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사들여서 저희 엄마 홀로 있는 곳을 깽판 쳐놓기도 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깡패들에게 이길 힘이 없어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고 어린 저를 데리고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출소하고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아빠는 가족들이 개만도 못한 집에서 개만도 못한 밥을 먹고 사는 걸 보고는 죄책감을 엄청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망한 것이 다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을 이기지 못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더군요. 아빠의 죽음은 엄마를 무너뜨렸지만 아빠가 죽고 나서 나온 사망보험금은 좌절스럽게도 저희를 숨쉬게 해주었어요. 엄마는 차마 아빠의 목숨값을 함부로 쓸 수 없었으나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몰래 주워 먹으려는 제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다잡고 죽을 힘을 다해 가세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대체 시모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건 직접 손에 피만 안 본 거지 저희 식구를 몰살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도 처음엔 우리 아빠가 진짜 공금 횡령이라도 한 줄 알았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가 본인 입으로 전부 말해줘서 그때 이 모든 게 누구 짓인지 알았답니다. 시부는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아빠가 시모의 계략 때문에 현생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바람에 차마 엄마와 저를 찾아올 면목이 없어서 세상을 배회하기만 하고 살았대요. 한 번도 네 아빠를 잊은 적이 없는데 솔직히 가끔은 더 이상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대로 살다가 너희 아빠에게 용서하러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더라. 아들이 청첩장을 던져주면서 혼주성만 지키고 바로 가라더라고. 내가 사돈댁에 괜한 소리 할까봐 걱정이 됐겠지. 자기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청첩장을 받는 것이 치욕스러웠으나 시부가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된 이유는 그 청첩장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첩장에 사돈 이름을 보고 낯이 익어서 한참 들여다봤었대요. 저희 엄마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저도 살면서 동명이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엄마 성함을 밝히지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시부가 저희 엄마 이름 때문에 혹시나 해서 결혼식을 꼭 참석했었다고 해요. 엄마 이름이 아니었다면 결혼식 때 잠적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찾아온 시부는 식장에서 엄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엄마를 보면서 아빠가 한번 소개해줬던 여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대요. 엄마도 시부를 바로 알아보곤 주춤거렸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모든 사람 몰래 연락처를 교환했고 결혼식이 끝나고도 저 몰래 연통하면서 주기적인 만남을 가졌답니다. 만나서는 시모를 망가뜨리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다네요. 그래서 시부가 결혼식 이후 4개월 만에 시댁에 나타난 것이 슬슬 복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제게 빌려갔던 500만 원도 복수를 위해 사용했다고 했어요. 몇십 년 만에 다시 회사 대표처럼 빼고 광내서 본인의 회사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자기가 대표로 있을 때는 젊었던 사원들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간부 자리까지 승진해 있었다더라고요. 그분들은 고맙게도 시부를 잊지 않고 있었고 시부의 등장으로 그날 저녁에 몰래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제게 빌린 돈으로 그분들에게 식사 접대를 해주면서 시무의 비리에 관한 증거물을 잔뜩 부탁했답니다. 그러려고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아무튼 시부가 회사 간부들에게 받아낸 정보들은 대단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시무는 진짜 공금 횡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모르게 제 남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야금야금 빼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부 직원들이 시모의 성과를 버티기 어려웠는지 시모의 횡포를 추가로 고발해주는 덕에 시모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모 다음 차기 대표로 대기하고 있는 제 남편도 맡고 싶어하는 듯 했어요. 제가 회사 운영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남편 같은 대표라면 당연히 뿌리도 못 내리게 막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시부는 받은 증거물을 가지고 바로 시모를 소송했습니다. 소장이 나오자 회사는 빠르게 압수수색을 당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있던 시모는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바로 구속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시부에게 뒤늦게 전달받고서 빼앗긴 제 딸이 걱정돼서 급하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수선하게 집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온 저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멱살을 잡더군요. 네가 우리 엄마 깜빵 보냈지? 제정신이냐? 반항도 정도껏 해야지. 감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깜빵에 보내? 별것도 아닌 사람을 재벌집 며느리로서 만들어줬으면 매사에 넙죽 엎드릴 것이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네 돈줄 끊기게 생겨서 불안하니? 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는 죽기까지 했는데 고작 수갑 차는 걸로 이렇게 화내면 곤란하지. 재산 잃는 게 겁나는 거면 이제 회사 대표는 네 아빠일 텐데 마마보이 타이틀 버리고 파파보이 해보던가. 너랑 결혼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갖고 놀다 버릴 걸 그랬나 봐. 선생이라고 어디 써먹을 때 많을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정말 똑똑한 척하는 골빈년이었네.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우리 아빠랑 손을 잡고 남편을 망가뜨린대? 할 짓이 없어서 망가뜨린 게 아니라 너랑 네 엄마는 둘이서 애초에 삽질만 하고 있었던 거야. 둘이서 짝짝쿵 잘 맞아서 머리 잘 굴렸던 게 아니고 그냥 자만에 취해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지도 못하는 장님이었던 거라고. 어쨌든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놔. 곧 소송장 날아갈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정신적 배상, 양육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딸을 안고 그 집을 나왔어요. 부잣집 동네라고 신기해서 발을 들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봉변을 당하고 이런 악연을 만들어서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는 와보지도 못할 동네였다면 이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구속된 시모는 공금 횡령한 돈을 다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엄청난 빚쟁이가 됐었습니다. 그 돈을 해결해야 돼서 남편은 커다란 시댁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부 말에는 그 집이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빠지자 공석이 된 회사 대표 자리에는 다시 시부가 들어갔습니다. 시부는 저와 엄마를 따로 초대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시부 사무실에 화분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시부 사무실 안에는 아빠랑 같이 회사를 키우면서 수상했던 각종 상이나 해외 출장 사진 등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 탁자에도 아빠랑 시부가 나란히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웃고 사진이 작은 액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득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가 정말 좋은 친구분을 두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와 이런 친구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동경스럽게 보기도 했습니다. 시부와 엄마는 서로 과거 얘기를 하면서 감사했다, 미안했다 같은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 품에는 또 제 손녀가 안겨 있었어요. 이제야 1살을 넘긴 제 딸은 시부가 미리 사놓은 애착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시부 품에서 얌전히 그것만 조물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희 엄마 품에도 잘 안 안기려고 하는데 시부 품에선 가만히 있는 것 보면 한 번씩 신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시부가 저희에게 식사까지 대접하겠다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 문이 먼저 열리더니 졸지에 엄마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전 남편이 시부를 찾아왔더라고요. 파파보이가 돼보라는 제 말대로 하려는 건지 완전 거짓골을 하고서도 시부 앞에 나타났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아들인데 내치진 않을 거지? 나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 깨달았어. 엄마처럼 살면 결국 그 꼴 난다는 거 아빠한테 똑똑히 배웠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 아빠, 나 좀 받아줘.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잖아. 남편은 최대한 불쌍하게 행동하면서 시부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제 딸을 다시 제게 넘겨주었어요. 그러고는 제 딸이 못 보게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믹스커피를 전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네 앞으로 남길 재산 같은 건 없으니까 썩 꺼져라. 너까지 깜빵에서 젊은 세월 낭비하고 싶으냐?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세상 기어다니면서 배우기나 해. 그저 부모 밑에서 편하게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기생충 같으니라고.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시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전 남편을 보고도 냉랭했고 사람까지 불러서 전 남편을 회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뒤로 사무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희에게 시부가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돈 얘기 나온 거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엄마에게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배상을 하고 싶다며 거액을 제안하는 겁니다. 전에 제게 빌린 500만 원도 갚고 싶다면서요. 엄마는 시부의 말에 됐다며 한사코 거절했고 이미 시모가 죗값을 받은 걸로 속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시부가 기어코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이 회사 저 혼자 일으킨 거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안사동께서 받아주셔야 저도 하늘 위에 있는 제 친구 놈 볼낯이 있죠.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남편 퇴직금이 이제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시부의 진심에 크게 흔들려서 결국 그 거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부에게 감사해서 한참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시부 덕분에 엄마와 저는 환상 속에서나 있던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있던 동네는 아니고요. 저희는 주택 말고 아파트로 갔어요. 몇십 년을 주택에서 살았다 보니까 엄마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는 너무 예쁘고 큰 집에서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십니다. 평수가 얼마나 넓냐면 딸이 실내에서 움직이는 전동차를 타고 놀 정도예요. 저도 그런 집은 처음 살아봐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시부가 손녀를 보러 집으로 놀러 오곤 하는데 빈손으로 오셔도 된다니까 올 때마다 꼭 선물을 들고 오세요. 손녀 선물이 한 70% 차지하고요. 30%는 저 엄마의 선물이네요. 시부는 우리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희 가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부에게 살아갈 의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진 못했어요. 이제는 죄송하단 말보다 감사하단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흔한 이혼 소재였지만 그래도 제게는 살아생전 중 가장 큰 풍파였습니다. 이제는 한동안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분들도 아픈 일 훌훌 털어버리시고 꽃길 걸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